네,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 미래 전략 컨퍼런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여기 함께하고 계신 관객분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 지금 환호와 열기 느껴지시죠? 네. 올 한 해는 유독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벌써 옷깃을 여미는 11월이 되었는데요. 쌀쌀한 날씨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움츠러드는 이 시기에 이번 미래전략 컨퍼런스는 비대면 시대, 방송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총 3번의 기조연설, 2번의 토크 콘서트, 그리고 3개 분야 15개 세션의 컨퍼런스로 꾸며졌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현장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뜨거운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처럼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 저희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 홈페이지와 카카오TV, 네이버TV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곳 빈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또 의견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번 행사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질문, 의견 있으시면요. 유튜브 채팅창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시대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 관점을 바꾼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분들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그럼 자장이신 한양대학교 김치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 첫 번째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김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조연설 잘 들으셨나요? 예, BBC 그룹의 영상전략총괄 본부장님 말씀 저도 먼저 와서 잘 들었고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영국 진출 그리고 또 세계 시장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매우 인상 깊은 세션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차세대 미디어 대전 첫 번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는데요. 여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OTT 서비스의 이해와 MCN에 대해서 집필도 하시고 방송 개발 전문가로서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신 KBS의 백이영 PD님. 이전 케이블 TV 방송협회에서 정책 개발도 하시고 티브로드에서 사업협력 맡으셨고 현재 컨텐츠 웨이브에서 정책 협력 팀장을 맡고 계신 노동환 팀장님. 그리고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전략을 담당하시고 SK텔레콤에서 컨텐츠와 플랫폼을 담당하셨고 와이나 미디어에서 CSO를 맡으신 후에 현재 HB 엔터테인먼트의 전략 기획 이사이신 홍일환 이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 3분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 시대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 관점을 바꾼 성공 사례를 주제로 재미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주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또 미디어는 보다 좀 포커스를 맞춰서 OTT 관점에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코로나가 미디어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 일상에 아주 큰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대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문화와 현장 중심의 엔터테인먼트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물론 현장 중심의 콘서트, 관광 등 산업과는 차이가 있지만 미디어 산업도 이에 따른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배기영 PD님, 혹시 코로나19가 지상파 방송에 미친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되시는지, 물론 질문이 다소 포괄적이지만 편하게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은 거는 뭐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다 그렇고 저희 그 콘텐츠 부문 지상파 저희 KBS도 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광고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요. 사실은 그 콘텐츠 분야 같은 경우는 크게 제작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콘텐츠의 소비나 유통적인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 제작으로 말하자면 콘텐츠 분야가 그 산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대면이라든가 거리두기로 인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그래서 세계적으로 같이 그 해외 취재 프로 같은 것나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건 아예 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뮤직뱅크 그리고 또 그 가요 무대 뭐 이렇게 관객을 모시고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들도 비대면으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그 이런 때에 타격이 오는 거는 그 사실은 약한 고리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콘텐츠 산업의 그 외부 제작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비정규직 스태프들이나 프리랜서 작가분들 이런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빨리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죠. 한편 그 콘텐츠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람들이 일단 외출을 삼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예전보다 많이 봐요. 그 점은 뭐 어떤 점에서는 좋을 텐데 그래서 OTT 서비스 업체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같이 집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 사실은 콘텐츠를 보고 즐기면서 또 위로를 받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콘텐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었다. 뭐 그런 점들이 또 코로나가 갖고 온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특히 이 미디어의 관점을 바꾸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본다라면은 지난 추석 때 저희 KBS로 방송 나간 대한민국의 나훈아 쇼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또 감동과 또 재미를 준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단지 그 뭐 비대면 콘서트 쇼를 훌륭하게 해냈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방사수를 얘기를 했거든요. OTT 시대의 본방사수가 뭔지 옛날 얘기 같지만 잘 만든 콘텐츠가 있다라면 그것도 진정성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본방사수도 가능할 거다. 지상파가 더 이상 손님들이 떠난 빈 정거장이 아니라 지상파의 콘텐츠도 경쟁력 있게 진정성 있게 잘 만들면 다시 손님을 모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제공해 줬다고 봐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그 콘텐츠가 어떤 보편적인 채널, OTT 서비스 뉴미디어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었다는 측면에서 어떤 콘텐츠의 어떤 공공재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콘텐츠의 중요성과 콘텐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PD님 아주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TV나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 측면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또 소개해 주신 이제 나훈아 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방사수가 좀 더 긍정적인 문으로 작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후에 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좋은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노동환 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히려 웨이브를 포함한 OT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입자나 이용률이 더 증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플랫폼별로 좀 수준이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이 상황에서 그 사용자의 행태에 대한 변화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팀장님 그 견해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콘텐츠 웨이브에 있는 노동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미디어 쪽에서는 코로나 하면은 OTT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화두가 됐는데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OTT 쪽에 전반적인 이용량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OTT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표를 그러니까는 하루에 대한 MAU 기준, 이용자 수로 보는데 코로나 이후 같은 경우로 전후로 나눠봤을 때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그 이용자 수가 그 증감률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5개월 정도 후부터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전체 이용자 수의 40%를 차지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이게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용자의 이용 행태가 어떻게 보이는지. 단순히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지표를 삼을지 아니면은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콘텐츠를 시청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더 중요하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국내 OTT 사업자들 중에서 1인당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1인당 시청 시간이 높은 사업자들은 보통 이거 좀 저희 회사 얘기 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 웨이브가 넷플릭스에 비하면은 1인당 시청 시간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이용자 대비 시청 시간은 적다는 거죠, 이용 행태가. 그만큼 국내 코로나 이후에 국내 OTT 시장에서 시청 시간은 전반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가 높은 반면에 이용 시간은 그래도 국내 OTT 사업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지표가 있고 또 하나로는 이용 행태 부분을 저희는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OTT에 대한 이용 행태를 보게 되면은 보통 모바일 OTT라는 부분을 많이 짚는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재택 근무가 늘어나고 가정 내 체류 시간이 증가를 하면서 기존 모바일 이용량보다 이용량도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 TV에서 OTT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의 이용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보통 OTT 서비스라고 하면은 모바일을 통해서 보는 서비스라고 인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TV 쪽에서 어느 정도 기회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들도 스마트 TV를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OTT 서비스는 이제 저화질이나 HD급이 아니라 이제 4K 그러니까는 8K까지 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감 가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스마트 TV라는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용자들은 모바일도 많이 보는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스마트 TV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향후에는 OTT 사업자들도 그 스마트 TV를 통한 서비스 전략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늘어난 것이 그 팀장님 말씀대로 사실이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40%나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또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가입자 이용자뿐만 아니라 행태에 대한 부분, 이용 시간에 대한 부분도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더 자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스마트 TV에 대한 관점은 아까 배경 PD님 말씀하셨던 것 같고 또 인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더 얘기해 보겠지만 반면에 다른 디바이스 이용을 불가능하게 했던 퀴비는 그래서 또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좀 뒤에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홍일환 이사님 이번에는 제작자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국내 드라마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특히 이제 잘 보고 있는 해외 플랫폼 보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계약을 알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작사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지,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 또는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그 타 글로벌 OTT 플랫폼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시는지 관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이 그 누구도 정답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했었고요. 여전히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업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업자들이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저마다 다른 것 같고요. 일단 배 PD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작 현장도 흔들리고 있고 또 TV 편성 위주의 모델도 흔들리고 있죠. 기존에 있던 판로가, 그것도 이제 단연간에 구축되었던 판로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인적 업종 네트워크만 의지를 해서는 이 사업 영위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마다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숏폼 제작 시장의 확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숏폼 제작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1에서 3분 정도 되던 클립형, 스낵형 콘텐츠가 이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수준으로 진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TV 편성이나 OTT 서비스를 염두에 둔 30분에서 뭐 더 길게는 45분까지 미드폼 영역까지 확장을 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이나 TV 납품의 구조에서 나아가 광고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하거나 브랜디드 콘텐츠 이런 제작을 확대하는 등 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비단 숏폼 위주의 디지털 제작사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하던 제작사들조차도 숏폼이나 미드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TV와 같은 국내에서도 숏폼 위주의 사업자들이 훌륭히 론칭을 했고 그에 따라서 또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다양한 기획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OTT가 화두죠. 글로벌 OTT와 국내 OTT 할 거 없이 OTT가 화두인데 유통 측면에서 특히 그리고 공동 제작 측면에서도 이런 OTT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OTT가 가지게 되는 어떤 업사이드, 특히 글로벌 OTT가 취하게 되는 이익 대비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네,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다만 글로벌 OTT와 협업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은 사실 불확실성을 해지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 제작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고 편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지하고 간다는 측면에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좋은 선택지가 되고요. 또한 글로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글로벌 프레센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또한 제작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카드가 되죠. 다만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다들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IH가 됐든 또 다른 어떤 사업자가 됐든 한국 시장에 더 진출을 해주고 한국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더 넓힌다면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제작사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내 OTT와의 협업이 아직까지는 오리지널 제작이나 단독 콘텐츠 수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서 리쿱 가능한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된다면 다양한 전략의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물론 그 숏폼에 대한 관점은 좀 해석하기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예전에 그 만들어졌던 BMW 필름도
일부의 숏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미디어 커머스의 사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20분이 넘었었어요. 그게 이제 10분 또는 짧게는 틱톡이 그 보여주는 콘텐츠도 숏폼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사님께서 전에 와이낫 미디어에서 더 연관된 부분들도 하셨을 거고, 뒤에 더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혹시 HB 엔터에서도 숏폼에 대한 부분, 드라마 제작사 관점에서도 기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 대본은 여러 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숏폼, 미드폼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숏폼을 해보지 않았던, 특히 방송 위주의 컨텐츠를 했던 제작사들이 숏폼의 화법을 당장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숏폼 특히 제작을 해본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해지는 것 같고요. 그 길이에 있어서나 포맷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이제 다변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그러한 컨텐츠의 확산을 단순한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SNS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더 늘어나가는 부분이고, 또 이게 연결이 돼서 미디어 커머스로서 모네타이즈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글로벌 OTT와 협업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도 과거에 굉장히 희망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우리 컨텐츠를 보이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 특정 글로벌 OTT, 넷플릭스겠죠. 그 외에 이제 IH도 영역을 넓히는 건 좋겠지만 협업해서 국내 OTT도 오히려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더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잠깐 글로벌 OTT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넷플릭스는 리더십을 더욱 키웠고, 그리고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도 런칭을 하자 6, 7개월 만에 당초 계획을 넘어선 6,050만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HBO 맥스와 피콕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물론 그 야심차게 시작했던 제프리 카첸버그의 퀴비는 4월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6월에 6개월 만에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OTT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백이영 PD님께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세상에, 그 글로벌 OTT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거냐고요?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시장이 너무나 복잡하고요. 이렇게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망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글로벌 OTT라고 했을 때 일단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가져온 미국 시장의 큰 변화를 보면 방송 시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코드 커팅이 좀 가소가 됐어요. 뭐 그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 넷플릭스라든가 훌루 같은 그 OTT 서비스로 많이 잠식했지만은 기존의 위성이나 케이블 같은 유료 방송이 버티던 버팀목이 사실은 스포츠였거든요. 근데 그 올림픽도 못하고 또 지금 뭐 미국 사람들이 즐겨보는 농구, 또 미식축구, 야구 이런 경기가 줄줄이 중단되다 보니까 미국 시청자들이 그나마 유료 방송을 볼 이유가 더 없어진 거죠. 그 틈에 OTT 서비스는 좀 더 세를 확장했고, 기존의 그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또 OTT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결과가 됐죠. 실제로 2020년에 그 유료 방송 가입자의 해지율, 그러니까 코드 커팅 비율이 굉장히 급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OTT 사업 분야에 보면 넷플릭스 1위 체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후발주자로부터는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HBO 맥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피콕 같은 그런 군웅들이 정말 활가하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저는 그 매일 올림픽대로 출근을 하는데 거기 보면 큰 간판에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전 세계인이 봅니다 하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넷플릭스가 또 그때
일간지에 막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참 한국 시장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뭐 어떤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로컬 전략이죠. 로컬 전략을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했는데 아마도 미국 시장 자체가 경쟁자가 굉장히 많고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 190 몇 개국에 진출하고 2억에 가까운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계속 확장하려면 그래도 그 시장 여력이 있는 곳이 미국 외의 글로벌 시장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한 3분기 정도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를 가장 많이 늘려준 데가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전장이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또 글로벌 OTT 할 때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중국에서도 많은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뭐 요크라든가 아이치, 한국 콘텐츠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틱톡이죠. 더우인 같은 그런 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보건데 어떤 조사 기관에 보니까 2025년에는 전 세계 그 구독자 기반의 가입자 수가 한 11억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5억 명이 중화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미중 경제 전쟁이 콘텐츠 분야에도 계속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한 것 같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 이 미국 글로벌 어떤 OTT 사업자하고 중국의 아이치라든가 텐센트 같은 사업자들이 같이 맞붙는 시장이었거든요. 거기에 물론 동남아 지역 기반의 아이플릭스라든가 훅이 있었는데 아이플릭스를 원래 그 텐센트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훅도 결국은 망해서 사실은 한국 기업인 쿠팡 인수를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문제는 지역 기반의 플랫폼들이 무너지고 글로벌 대국 중심의 어떤 그런 그 플랫폼들이 득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중의 어떤 글로벌 그런 그 플랫폼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 콘텐츠 산업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 그런 숙제를 던져주는 시장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OTT 그랬을 때 너무 가입자 기반의 그러니까 SVAT라고 그러죠. 가입자 기반의 그 구독 경제, 구독 기반의 OTT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광고 기반의 서비스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유튜브 이미 사실은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콘텐츠를 접하는 물론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미국에서 아까 그 노동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광고 기반의 스마트 TV에 기반한 앱 서비스들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투비, 주모, 우리 그 KBS 콘텐츠도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광고 기반이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광고 기반의 그 패스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프리 애드 스포티드 거기 스트리밍 텔레비전이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득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가입자 기반의 그 SVOD 서비스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시청자들은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콘텐츠는 그러니까 그 구독자 기반 서비스에서 보고 그리고 무료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광고 기반의 서비스에서 즐기는 그러니까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동시에 이렇게 보는 그런 식으로 보안의 형식을 띠면서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노 팀장님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모바일만 볼 것 같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훈아 쇼를 본다든가 하는 그런 또 새로운 전통적인 그런 TV 시청 형태를 또 즐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콘텐츠 소비와 또 굉장히 개인에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가 동시에 공존할 것이다. 그래서 OTT 이런 세계에서 그러니까 꼭 뭐 그렇죠. 그 넷플릭스를 볼 건가 웨이브를 볼 건가 그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넷플릭스도 보고 웨이브도 보고 뭐 티빙이라고 했어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플랫폼에 적을 두고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 그
유료 기반 구독 서비스를 2.4개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게 늘 텐데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어떤 플랫폼에 종속되기보다는 콘텐츠를 따라서 이동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텐츠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미드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듯이 한국의 지상파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웨이브에 들어가고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왓챠에 접속하듯이 곧 플랫폼의 성격을 콘텐츠가 규정하고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웨이브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애플 모든 데서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콘텐츠 경쟁력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만약에 진짜 스포츠 컨텐츠나 올림픽 같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피콕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MBC의 지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진출된 국가 수를 따지면 아마존 프라임이 또 굉장히 넷플릭스 못지않게 나가 있고 실제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영향력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이제 중국의 iQIYI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부분들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 글로벌 플랫폼이 OTT 입장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90% 이상 되지 않는 국가가 보면 6개 국가인데 그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4개 중에 한 국가가 또 우리나라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보면 그래도 국내 OTT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SVOD나 AVOD를 보면 성장률 자체는 최근에 보면 오히려 AVOD가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폭스가 인수한 투비의 그 성장성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컨텐츠의 다양성, 프리미엄 컨텐츠와 아마추어 컨텐츠와 다양한 어퍼링을 가져가는 부분들 또는 멀티 OTT를 서브스크라이브하는 부분, 구독하는 부분들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제한적인 시간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러한 이제 글로벌 그 OTT 플랫폼들이 성장하고 있는 성장 속 이런 상황에서 국내 OTT 기업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아까 노동환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었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 프라임은 이미 서비스 중이지만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나 HBO나 어떻게 보면 다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더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국내 OTT와 격차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도 생기는데요. 그 웨이브를 포함해서 국내 OTT가 어떻게 그 서바이브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동환 팀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배기영 PD님께서 올림픽대로 타고 가시다가 넷플릭스의 그 전광판을 보셨잖아요. 그게 단적인 예입니다. 국내에서 경쟁이 얼마나 어렵고 치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전광판이거든요. 저희도 그 전광판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가 그 전광판과 나온과 동시에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지면 광고를 시작을 했죠. 제가 듣기로는 넷플릭스의 자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한 달간 넷플릭스가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30억을 집행을 한 달간에 30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30억이라는 거는 국내 사업자의 1년 마케팅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글로벌 OTT 사업자로 인해 가지고 아직 글로벌을 진출하지 못한 국내 OTT 사업자는 지금 경쟁에서 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필드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는 보이고 항상 틈새는 보이기 때문에 그 틈새를 어떻게 파고 들어가지고 그 틈새를 넓히느냐가 지금 국내 OTT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장의 경쟁 압력이 점차 증가를 하면서 OTT에 대한 가입자 유인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콘텐츠가 많습니다.
나는 넷플릭스를 본다, 나는 티빙을 본다, 나는 왓챠를 본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20대, 30대의 이용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나는 킹덤을 보려고 넷플릭스를 갔다. 나는 어떤 콘텐츠를 보려고 티빙을 갔다.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단적인 예입니다. 나는 이제 넷플릭스를 이용한다. 나는 티빙을 이용한다. 왓챠를 이용한다. 이렇게 공식이 대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도 서비스를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수급을 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자 재원 마련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 이렇게 콘텐츠 중심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 부분, 독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더불어서 독점 콘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에는 국내 방송 콘텐츠 위주의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로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콘텐츠를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수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용자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신규 가입자들이 어떤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나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저희가 우수한 콘텐츠가 있으면은 그만큼 신규 가입자 유입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게 데이터로 보이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백영 PD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S바 쪽에 SVOD의 구독 모델에 대해서만 저희가 천착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정말 국내에서는 SVOD로 가더라도 해외 진출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다른 구독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SVOD 모델과 기존 AVOD 모델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갈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콘텐츠보다는 콘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공이 어렵다고 하면은 AVOD 모델로 갔다가 구독형 모델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구독 모델에 대한 정교화를 통해 가지고 차별에 대한 플랫폼 구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보는 콘텐츠의 트렌드는 변화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용자들이 변하지 않은 이제 가치가 콘텐츠에 대한 고객의 만족이거든요. 어떤 콘텐츠를 언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 만족도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에 대한 락인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고객의 이제 생애 가치 모델이라고 보고 있는데 OTT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이지만 고객의 만족도를 전달하는 중간 입장의 플랫폼이거든요. 콘텐츠를.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투자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콘텐츠 수급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계속 이제 콘텐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고객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콘텐츠는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경쟁력은 플랫폼에 있어서 데이터입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풍부한 아카이브를 좀 구축을 하고 또 하나는 기존 이제 넷플릭스 증후군 이제는 OTT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요. 2시간 동안 들어가도 콘텐츠를 1분 이상 시청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OTT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는 데이터들. 또 하나는 이제는 실시간하고 VOD의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과 VOD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서비스들. 이렇게 콘텐츠부터 기술,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전략을 갖기 위해서 국내 사업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분명한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국내에서 가진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웨이브도 그렇고 티빙도 그렇고 왓챠는 벌써 이 일본에 진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사업자가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은 글로벌에 진출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치밀한 국내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나서
이제 글로벌 OTT 사업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보다 이게 사전 준비가 현재 많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좋은 인사이트 많이 주셨고요. 그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 반드시 규모의 경제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헐리우드가 투자하는 규모나 또는 그 미국에서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나 케이블에 가는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큰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잘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중간에 팀장님 말씀해 주신 이제 그 SVOD와 AVOD의 혼합된 부분, 뭐 어떻게 보면 홀루가 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래도 또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혼란이 오면 혼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잠깐 얘기했었던 퀴비는 등하교나 또는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는 5분 1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 머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TV를 본다든지 다른 형태로 그 컨텐츠 컨섬션을 가져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실시간과 BOD의 경계를 잘 활용하는 부분들은 국내 OTT 사업자들께서도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 사전에 받아본 질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전 질문 첫 번째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사전 등록자가 주신 질문인데요. 코로나 이후 시대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의 관점을 바꾼 성공 사례 가운데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외국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홍일환 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퀴비라는 플랫폼이 여러 번 언급이 됐죠. 근데 저는 퀴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퀴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 사업의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완전히 끝나기 전에 중간에서 소위 이제 손절이라고 하죠. 중간에서 끊고 우리는 여기까지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사업도 쉽지가 않은데 조 단위의 펀딩을 했던 퀴비라는 플랫폼이 자기들의 실책과 실패를 인정을 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투자금이 남았을 때 사업을 접었죠. 그런 결정도 때로는 아프지만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결단을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특정 작품을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사례에서 영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 개봉이 되고 고객들을 만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리스크 해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스크린 자체가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스토리텔링 컨텐츠 이야기는 아닌데 포스트 말론이라는 유명한 해외 미국의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인데 코로나가 한참 터지고 나서 스테이 앳 홈이라는 걸로 이제 공연을 많이 했었죠. 이 포스트 말론이라는 아티스트가 집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너바나라는 밴드의 헌정 공연식으로 해서 집에서 공연을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우상단에 이제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버튼을 깔아놓고 오늘의 내 공연은 무료지만 여기에서 제너러시티를 좀 발휘해 줄 수 있다면 여기 클릭하면 도네이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그 캠페인이 포스트 말론 공연만으로 진행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총 모금액이 $700만 넘었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말론 공연을 저는 왜 재미있게 봤냐면 평소에 같이 공연을 하던 전문 아티스트 세션들이 같이 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물론 프로 아티스트였지만 이제 주업은 작곡가인 브라이언 리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베이스를 잡았었고, 그리고 또 사운드 엔지니어를 주업으로 하는 분이 또 일렉기타를 잡았고, 그렇게 밴드를 되게 친구들이 밍글링하는 느낌으로 해서 되게 팬들한테도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고, 포스트 말론 공연에 실제로 갔다면 그 장면은 볼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세션맨들이 그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고 그 무대를 채웠을 테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서 위기에서
그걸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그 나름의 해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TMI지만 가장 너바나스러웠다, 내진 너바나 헌정 공연스러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너바나라고 하면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Smell Like Teen Spirit이라는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곡을 안 했어요. 네, 그 측면에서 참 너바나스러운 포스트 말론의 공연 재밌게 봤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사례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거의 마무리할 때가 돼서요. 저희가 이번에 연사들을 모시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컨텐츠 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확인한 것 같고, 또 국내로 들어오는 글로벌, 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글로벌,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홍일환 이사님, 노동환 팀장님, 그리고 백이영 PD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한 부분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미래를 빠르게 바꾸고 있죠.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세대 미디어 대전 미래 전략 컨퍼런스의 첫 번째 토크 콘서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은 11월 6일까지 계속되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